그러면 인플레 관점을 바랐을 때 중국의 생산 가능기가 올라갈 때는 생산하는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인플레 요소입니까? 디플레 요소입니까? 디플레 요소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하니까 미국이 늘어나면 소비.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과 소비가 같이 늘어나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번영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만들고 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 모은 교실의 돈쌤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연말이네요. 연말 되면 내년 전망 이런 것들 여기저기서 많이 내놓는데 저도 전망을 좀 해볼까 했는데 전망을 할 때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를 이제 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가장 그 변수가 작고 영향력도 큰 것들을 가지고 전망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그런 게 뭐겠느냐. 예측하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인구죠. 3살짜리가 내년 4살 된다 이런 거니까. 근데 인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낮은 저출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초자가 붙었더라고요.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고 이제 지은 표정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얘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국내는 심각한 상황이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글로벌 상황에서 이제 인구 관련해서 이제 이슈라고 하면 올해 있었죠. 그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이제 추월했다는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 추월을 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인도도 만만치 않은 나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꺾이잖아요.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중국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에는 이제 자발적인 이제 인구 감소가 있었죠. 뭐 대약진이라든가 문화 대혁명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인재로 인구가 줄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에는 문화 대혁명도 없는데 준 거는 인구 구조가 이제 굉장히 고령화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세계은행이 추계를 했는데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뭐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150만 명 정도의 중국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저는데 또 느는 곳은 있어요. 말씀드린 인도가 있고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는 있는데 중국의 감소가 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변수가 작고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인구인데 인구가 이제 중국이 꺾이고 인도, 동남아, 중동 쪽으로 이제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면 그 성장의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그 많은 인구들이 또 도시화되면서 많은 부를 형성하고 글로벌의 공장이 됐던 지난 40년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는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지금 실제 경제적으로 봐도 미국 다음이죠. 중국은 좀 양극화가 좀 극단적이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늙어간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죠. 도시에서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엄청난 손해죠. 왜?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땅은 뭐 땅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뭐겠어요?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곡물이기 때문에 일단 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5살만 돼도 밭에 나와서 논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도울 수 있잖아요. 이제 공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힘 닿는 데까지 애를 낳아야 됩니다. 10대 명이든. 그래서 그때 결혼 안 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농사 지을 손이 없이 혼자 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근데 문제는 농사만 지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공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모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도시로 모이는 사람은 많고 도시는 제한적이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있을 때는 애 하나 더 낳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집이 넓지 않으면 애기들을 많이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옛날같이 뭐 단칸방에 식구가 다 살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국민평수 뭐 32평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아파트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데 그러면 방 하나씩 준다라고 했을 때 맥스가 자녀 2명이잖아요. 3, 4명 되면 이제 조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서울에서
방이 4개 있는 거를 하려면 40 몇 평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도 제조업이 강할 때는 이게 제조업은 그래도 공단이라도 되게 컸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더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현대자동차하고 네이버를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공장 엄청나게 큰데 네이버도 똑같은 큰 대기업인데 건물 하나에서 조직이잖아. 집중이 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거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한 거리는 더 제한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우리뿐만이 아니라 산업화가 되면 저출산은 그냥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필연적으로 나오고 그게 누적되면 인구 고령화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늙을 걸 알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까? 노후 준비. 예,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고령화를 겪었던 일본이나 그다음 유럽, 미국, 한국 이렇게 보면 한국은 아직 아니지만 보통 고령화 시작될 때 1인당 GDP가 4만 불 정도는 다 됐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게 12,000이에요. 2015년 정도부터 고령화 진행으로 보면은 그때는 10,000달러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데 인당은 작다는 거는 상위에 다 몰려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자들의 소비에 기대 가지고 돌아가는 내수 경제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부자들도 있는데 중산층도 졸라게 많아야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동네에서 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밥을 한 번에 100그릇씩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1억을 가지고 있는 100명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야 그걸로 소비 경제가 돌아가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죠. 개인으로 표현하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몇천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늙어버려가지고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약간 약합니다. 지금 34,000 이 정도 상황인 거죠. 일본은 처음에 찍었을 때 90년대였으니까 그때 한 4만 불 정도 찍었다가 그 이후로 뭐 잃어버린 블라블라 해가지고 옆으로 기었는데 그래도 4만 불을 다 넘겼고요. 중국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이 상황에서는 내수 경제나 서구 선진국 흉내를 내가지고 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올해 증시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LG 생활건강 같이 중국 소비재에 기대고 있는 뭐 주가하고 그래도 올해 살아있는 섹터 뭐 반도체, 2차 전지, 미용기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미국 관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 한동안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 기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꿀을 많이 빨았는데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인도나 동남아, 중동 같은데 익스포저를 넓히는 성공을 한다면 중국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보여줬던 성장을 다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급드렸던 인도나 뭐 동남아, 중동의 인구는 이제 증가는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이제 만 16세 이상부터 만 60세까지 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뭔가를 이제 생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인구는 경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백수도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총 인구는 수요를 보면 되고 공급은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중국이 꺾일 때부터 글로벌도 이제 고점을 찍고 좀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 구조를 봐도 2년 전하고 지금하고 20대가 남녀가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지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게 1차, 2차 태평양 전쟁, 세계 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낮았습니다. 베이비 붐으로 아기를 많이 낳는데 걔네들은 아직 미성년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했다가 그 베이비 부모들이 커가면서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이 되니까 점점점 오르다가 이제는 들어오는 미성년은 작고 나가는 노령 인구는 많아지니까 고점 찍고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하고 총인구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내수 경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노후 준비가 안 돼서 힘들다. 그래서 여전히 수출과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인 것이고 2, 3일 전의 사진이죠. 인도 태평양 경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회담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런 모든 회담에서 사진 찍을 때 자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주도하니까 미국이 제일 중간에 있고 바로 옆에 한국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죠. 일본보다 더 두 칸 앞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중국에서 이제 의존도를 좀 낮추다 보면 아무래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들은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첨단 산업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한국이나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죠.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도 동남아 관련 쪽하고 여기는 이제 생산을 할 것이고 첨단 산업에 공급을 해줄 거는 한국이라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 했던 수출 외에 핵심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출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이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원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속이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일단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주문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미국하고 붙는 바람에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줄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해석이 맞으려고 하면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이 아닌 다른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만드는 완제품이 안 팔리니까 중간재인 반도체 줄인 거고 그리고 있는 재고만 소비하고 있으니 그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웨이, 오포, 샤오미에서 휴대폰을 생각보다 안 팔려서 창고에 있는 재고만 밀어내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추가 주문 안 넣을 거잖아요. 재고가 좀 빠지면 넣을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매출이 전혀 안 잡히죠. 휴대폰이 팔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납품업체에서는 주문을 받아서 물건이 출하가 돼야지 매출이 잡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가 이제 빠져서 주문이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또 주문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또 반도속이 됐고 또 이번에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재고가 주는 건 맞는데 중국 경제가 소비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어 있으니까 그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주문을 넣지 않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국 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좀 힘이 들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미국이 공급망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진통이에요. 이 마찰을 벗어나고 나면 한국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수준의 저출산 때문에 생산 능력은 줄어들고 있는 나라인데 왜 그런 그렇지 않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이 모임에 바로 옆에다가 뒀냐는 거는 여기서 못하는 핵심 기술을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싼 중국에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제 안보 차원에서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데 써야 되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있는 공장을 버리고 새로운 공장을 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요가 또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하다못해 중국조차도 인건비 상승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자, 그러면 또 생산 가능 인구 이게 좀 들어오면 이제 처음으로 꺾였던 나라가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좀 나이스했어요. 일본 혼자 떨어지고 있잖아. 일본 혼자 떨어지고 있고 여기 미국도 늘어나고 있고 중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늙기 시작했지만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늙은 거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느냐? 일본 안에서만 보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쓰는 사람들은 천천히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전혀 오지 않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일단 혼자 빠졌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야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버블 경제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해외로 생산 기지를 다 옮기면 됩니다. 태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옮기면 됐다는 거죠.
거기서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또 일본 거 수출도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나라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강한 쪽으로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일본 본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엔이 강하니까 구매력이 지켜지는 수입 물가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없고 오히려 이 효과가 너무 빡세서 디플레가 왔다. 그러면 중국도 그게 하지 않을까? 한국도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했을 때 한국하고 중국은 조금 늦었죠. 조금 늦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생산 기지를 해외로 많이 어느 정도 옮기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처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국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 주요 국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인도나 뭐 동남아 정도로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옮겨가지고 당시 90 몇 년도에 일본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걱정이지만 중국도 이제 꺾였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싼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중국보다 더 싼 데가 있긴 한데 또 거기라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 정도만 소폭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미국으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는 가능하지만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 간다. 이건 반대 방향인데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중국 같은 나라, 중국은 생산을 주로 하고 미국은 소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 가점을 봤을 때 중국의 생산 가능기가 올라갈 때는 생산하는 나라의 생산력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인플레 요소입니까? 디플레 요소입니까? 디플레 요소지. 공급력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하니까 미국이 늘어나면 소비.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과 소비가 같이 늘어나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번영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상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는 뭐 정체 상태고 중국은 생산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비하는 데는 덜 꺾이잖아. 그죠? 유럽도 현재 전망이긴 하지만 옆으로 가고 있고 이미 늙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유입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위에서. 그런데 공급을 하고 있는 나라, 여기는 이제 중국만 나와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을 하는 나라잖아요. 공급하는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서 생산력을 높여왔는데 여기가 생산 가능 인구가 빠지면서 글로벌 생산 가능 인구 빠지는 걸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소비도 떨어지지만 생산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과거와 같이 물건도 계속 싸고 뭐 이런 시절은 사실상 좀 끝났구나. 근데 과거의 그 풍요와 번영이 어떻게 왔냐라고 보면 2차 대전, 1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음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베이비 부모가 나왔고 그 아이들이 커서 공급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요. 골이 너무 깊었다 보니까 이제 또 산이 너무 높은 거고 또 산이 높으니까 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좀 길게 보면 4, 50년 사이클로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극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인류사에서 보기 드문 풍요와 평화의 시대가 있었고 근데 그게 끝나가고 있다. 뭐 그렇다고 1, 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쟁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그리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 다시 나오는 것도 돌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도 국민연금 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 방법 그냥 지금까지 낸 거 그냥 안 받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안 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긴 하죠. 일단 이렇게까지 인구 구조가 이제 망가질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제 부양 부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돈을 버는 사람이 그 돈을 벌어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딸린 자식, 뭐 노부모,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도 힘들지만은 국가도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예전에 없던 뭐 기초연금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하다못해 당장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을 테니까 건강보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연금 옛날부터 이제 주고 있는 것도 인플레가 오니까 예전에 100만 원 주던 거하고 지금 100만 원 주는 거 느낌 다르잖아요. 이제 그 증세 압력이 좀 커진다. 세금을 걷어서 줘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나라라고 뭐 돈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닐 테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죠. 이 복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인플레를 겪었던 게 예전에는 인플레가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인플레가 나온 거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 예전에나 지금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저금리인 건 똑같았는데 이제 재정 정책으로 국가가 개인의 주머니에다 현금을 꽂으니까 바로 인플레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돈을 좀 쓰더라도 뭐 도로를 깔든지 항만을 깔든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사회 전반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돈을 뿌린 만큼 생산이 올라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쇄되게끔 해서 총 생산이 늘어나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재정정책의 효과인데 복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뭐 연금으로 현금을 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를 계속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물론 세금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비 성향을 좀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요걸 밑에서 받쳐주는 게 이런 복지가 가져오는 수요 자극 효과가 있어서 인플레 압력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세금이 이 정도로 늘어나면 인플레가 죽어야 되는데 별로 안 죽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요인의 결정적인 거는 인구는 이제 한 40년 만에 큰 변화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금융위기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그 2011년 때 그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을 겪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PC인데 특히 이제 물건 PC는 그러니까 재화는 마이너스였고요. 평균이 파란색이고 서비스가 빨간색인데 뭐 별로 높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너무 예전이라고 치고 예전에 비해서 레벨 다운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낮으면 이게 PCI고 PC입니다. 그게 코어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낮으면 2%, 높으면 4%였습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근데 그 이후 금융위기 이후로 높으면 2%고 낮으면 1%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레벨 다운이 된 거죠.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요때 금융위기 전에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대유행이지만 그때는 신흥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차이나 뭐 펀드 아니면 브릭스 이런 거 기억 많이 나죠. 왜 거기를 많이 거기가 성장이 나오니까. 근데 왜 그때 신흥국이 이렇게 성장이 잘 나왔냐라고 했더니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서브프라임 때문에. 그리고 미국만 올랐나요? 뭐 스페인 뭐 하다못해 우리도 그때 버블 세븐 부동산 엄청 좋았잖아요. 코스피도 좋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장이 많이 나오니까 신흥국에 투자가 많이 되면 신흥국에 투자를 하면 주로 이제 아무래도 뭔가 생산 관련 뭐 공장을 많이 짓죠. 왜 신흥국들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그 돈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 신흥국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버블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물건을 잘 팔고 있는 신흥국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도 국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계속 사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 장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미국 부동산이 더 올라가는 거지. 모기지 금리가 싸니까 집값이 우리도 대출 금리 낮춰주면 부동산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신흥국들이 돈을 벌면 미국 금리는 더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계속되다가 그러면 신흥국에는 엄청난 공장들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딱 터져가지고 미국의 이제 소비력이 작살이 나버린 거죠. 월급은 그대로지만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미친 듯이 쓰던 미국인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집값이 30% 이상 날아가고 심지어 월급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니까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이거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 놀릴 거예요? 그 놀릴 수 없으니까 만들고 안 팔리는데 물건이 계속 약간 대공황 비슷한 거였죠.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공급은 일단은 완성되고 나니까 라인 타면가 쫙쫙쫙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찍어가지고 대출을 해라, 돈을 써라 해도 물건이 계속 쏟아지니까 여기 서비스는 이제 계속 쏟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꽤 평균보다 높은데 물건은 거의 다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박스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만들어 파는 입장이니까 서비스보다는 그랬는데 그 사이에 계속 이제 공장을 줄여 나갔겠죠.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 소비하는 미국과 생산하는 동북아시아가 코로나로 딱 끊기고 나니까 요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요때는 이 구간에서는 사실 요때의 경기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생산 능력을 너무 키워놓은 상태에서 또 생산 가능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합쳐져서 생산량이 클라이막스를 찍을 때 수요가 사라져서 이거를 소화하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줄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산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빠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급하게 생산력을 높이려고 공장을 짓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그게 이 수요만큼 생산력이 올라와서 물가를 낮추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한동안은 요쪽 레벨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쪽 레벨. 요때는 이제 공급 시대였으니까. 그래도 요때 정도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구로 봤을 때나 아니면 이제 경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봐도 한동안은 이제 물가는 내려가겠지만 그 도착 지점은 과거보다는 높을 것이고 그 지금 시장은 새로운 레벨을 찾기 위해서 흔들리는 과정이다. 근데 큰 틀에서는 인구 구조도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지금 2%대를 그 물가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올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리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올릴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먼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첫 번째로 인구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진영의 문제. 지금까지는 다 냉전으로 둘로 싸워 나눠지다가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나눠지고 있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혹시 좀 일찍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채팅방에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토론도 가능하고 하니까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태훈의 돈봉교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